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알려드리는 남자입니다. 네, 요즘 장 많이 힘드시죠? 좋은 기업들도 빠지고, AI 관련주들도 빠지고, 반도체주들도 어김없이 빠집니다. 계절을 열 때마다 마음이 아마 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한번 보자는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그 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이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과거 사례에서는 이런 흔들림이 어떻게 반등을 이뤄냈는지, 또 지금 이 사이클이 과거와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오늘 다뤄볼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최근 한 달여 사이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3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주가도 이와 동행해서 함께 흔들리고 있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본들을 쏟고 있는데, 이 투자가 정말 돈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시장에서 커진 겁니다. 이들 기업의 CDS 프리미엄,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 채무자가 이거를 못 갚는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은행에서 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증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하는데요. 이 채권 CDS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최근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CXMT가 상장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가 크게 폭등했고, 이게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게 국내 반도체가 촉발된 촉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어제 열린 FOMC에서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인플레 우려 같은 것들이 존재하면서 3명의 연준 의사가 인상에 투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감,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실적이나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와 공포로 빠진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약세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영향을 준 큼지막한 지정학적 사건, 저희가 지금 요즘에 주가가 빠진 이후에 처음에 촉발된 게 이란 전쟁이라고 하죠. 이걸 먼저 찾아보면은 지정학적 사건만 30번 이상 있습니다. 1970년 이후 한 30건의 지정학적 이벤트가 있는데, 아랍 석유 금수 조치,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같은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S&P 지수는 평균적으로 9거래일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했지만 며칠 길어도 한두 달 내에는 방향을 다시 잡는 경우가 많았고, 더 중요한 건 회복 속도입니다. 이런 충격 이후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주가가 이전 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면 그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한 71%의 확률로 이전 고점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할 때 흔히 빠지는 심리적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최근에 본 자극적 뉴스의 판단을 크게 왜곡해서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전 사례보다 지금 눈앞의 사건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누구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처럼 느낍니다. 이건 특별히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에
의해서 그런 건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은 이벤트성, 그러니까 단기적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하락은 단기간에 제한적 수준에서 끝났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기적 모멘텀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 뭐 이런 게 무너져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빠진 건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장은 어떨까요? 이번 조정은 좀 다릅니다. 특이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국면들을 한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수출 경기, 특히 반도체 수출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국내 수출이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27% 정도, 최고치 대비 27% 빠지고, 반도체 수출은 무려, 그러니까 국내 총수출이 27% 빠졌고, 반도체는 무려 67%나 빠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가 꺾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졌는데, 오히려 반도체 수출은 견고합니다. 반도체 수출 단가 보시면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고, 수출 물량도 하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실물 경기가 뒤따라 온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수출이 빠질 걸 미리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반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급락할 요인은 적다라는 게 공동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아직 보이지 않다.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계획입니다. 이들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수자 확대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정작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수익성이 둔화된다는 거지, 신용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조정은 실물 경기, 즉 펀더멘털이 함께 무너지면서 나타난 하락이었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수급과 심리,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가가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일수록 정말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쌍값에 마주칠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만 못 잡았어 라는 개인들의 포모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때 있었던 포모들을 결국 초반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잡았던 사람들은 이 기업의 성장성,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거고, 그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장세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잡는다면 향후에 좀 더 너무 좋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그 주가 차트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어떤 기업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한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식각을 하는 장비인데요, VM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2년에 설립해서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8대 공정이라고 흔히들 아마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식각의 장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사명은 APTC였는데 지난해 VM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본사가 있고 한 100여 명이 넘는 조직이 있습니다. 웨이퍼형 식각 장비를 만들고 있고, 매출 구조를 보시면 재밌는 게 사실상 매출의 100%가 식각 장비와 관련 부품들, 제가 방금 전에도 이 식각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냥 딱 식각 장비만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사업 다각화 없이 한 우물만 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대 공정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노광, 증착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3대 핵심 공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시각입니다. 영어로 에칭이라고 하는데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따라 필요 없는 방막 부분을 깎아내서 실제로 회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장이 큰 것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국내에서 이 글로벌 시각 장비 기술을 가진 동사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시각 장비 시장은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99%를 장악하고 국내 업체 몫은 1%에 불과하긴 합니다. 다만 그 1%를 채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VM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회사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핵심은 플라즈마 소스 원천 기술입니다. 동사가 이 시각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각 장비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웨이퍼 표면을 깎아냅니다. 이때 플라즈마를 얼마나 균일하게 또 정밀하게 제어하느냐가 이 장비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VM은 독자적으로 플라즈마 소스 코일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나선형 대칭 구조로 코일을 병렬 합성해서 경쟁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려운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이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 그냥 잘 깎고 이 틸팅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잘 구현했다. 경쟁사들은 이 컨트롤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아예 구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갖고 있죠. 네, 이 특허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합쳐지면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각에서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는 국내의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동사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핵심 기술인 고객사와의 핵심 관계입니다. 자료에는 H사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사실상 하이닉스를 의미하는데요. 17년 넘게 이어온 신뢰 기반의 관계 속에서 누적 챔버 판매량이 2016년에 보시면 31대에서 올해 52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고객사 안에서 동사의 시각 공정 점유율은 9% 수준이지만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검증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는 장비 하나를 퀄리피케이션 받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후공정 테스트까지 추가되면서 한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리는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만큼 한 번 검증을 통과해서 가진 레퍼런스는 쉽게 대체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레퍼런스는 대체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올라타 있는 파도가 있는데 바로 디램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투자 사이클입니다.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시면 주요 고객사의 신규 팹 증설과 기존 라인의 전환,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동사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D램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기존 장비의 교체 수요와 신규 장비 수요가 함께,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교체하고 하는 그런 수요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었지만 현재는 기존 장비 교체 수요는 그대로 가면서 이 넓어진 시장에 따라서 신규 장비 수요가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 투자 규모가 시장의 초기 기대치를 웃돌고 있다라는 분위기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도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동사는 2023년 매출이 260억 원까지 줄었다. 다운사이클을 지나서 2024년부터 2025년을 거치면서 다시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여러 증권사가 올해와 내년 실적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이다 라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 자체의 성장 기울기도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장비들이 중저가 공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최근 개발 완료된 신형 장비는 더 까다로운 하이엔드 공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 대비 판매가가 더 높은 고사양 부가가치 제품인 만큼 이 장비가 양산에 채택되면 장비 한 대당 매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해외
고객사 확보입니다. 그동안 동사의 약점으로 꼽혔던 게 사실상 단일 공급사, 앞서 말씀드린 그 단일 공급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였는데 최근 해외 대형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웨이퍼 테스트가 마무리됐고 반응도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은 2027년 하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단일 고객 리스크로 주가의 할인을 받았던 저평가받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되게 많습니다. 회사는 이런 해외 진출 흐름 속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로 본사를 이정하는 신규 투자도 준비하고 있는데 2028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기업이 그렇듯 좋은 내용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여전히 특정 고객사한테 치우친 매출 의존도라는 겁니다. 해외 고객사 확대가 아직까지는 매출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고객사의 투자 스케줄이나 실적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성에 따라 동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장비 입고 스케줄이라는 게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장비가 언제 고객사에 납품되느냐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도 있고 계속 수주를 잘해도 한 번에 인식되는 이런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비 업종 전반에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약간 주가 할인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장비 업종 전반에서 부품 수급 이슈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적 추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신규 장비나 해외 고객사용 매출이 실제로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실현되는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도 물론 당연히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다시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기업이 진짜 얼마나 믿을 만한 기업인가, 나랑 오래 갈 만한 기업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을 했을 때 좀 더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변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결국엔 그게 수익 실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지금 힘든 장이지만 다들 힘내서 좋은 기업, 좋은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